그러면 이 자료들은 대체로 작년 말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경제 전망도 하고 금융에 대한 것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을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을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팬데믹이 2020년 들어서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우리 경제가 2018년, 19년 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우리가 2%대 성장이면 좀 안 좋다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2%도 뭐 감지덕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2% 별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2.9%, 19년에 2.2%, 2%대 낮은 성장률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겁니다. 그 팬데믹이 오니까 이제 그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그 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각국이 이제 이런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서 그 아시다시피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초저금리 통화 정책 이거를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당초 우리가 코로나로 뭔가 커다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는 없고 그런데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돈은 엄청나게 풀리고 근데 돈은 풀렸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 실제로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쌓이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소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전부 다 저축률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쌓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거리두기가 좀 없어지고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요가 늘어난 게 그동안 못 썼던 거 보복 소비에다가 돈은 또 많이 풀어졌어요.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더블로 해가지고 소비 여력이 폭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총수요, 총공급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로 소비가 폭발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 쪽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고용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고용은 줄어들고 공급망도 붕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총공급 곡선은 또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되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총공급 곡선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장 그러니까 그 성장은 안 되고 물가만 오르는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재정 통화 정책하고 이러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서 각국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미국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아직도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지금 외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소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그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소비 폭발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23년까지 경제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때 반도체 수요도 같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하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그 기기들을 많이 그 줌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게임도 많이 하고 뭐 그 당시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20년, 21년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호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팔린 거죠. 다 팔려서 22년 하반기 되니까 이제 반도체가 더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거에 크게 영향받아서 23년 작년에는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반도체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약간 그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인플레가 뭐 잡혀서 금리를 좀 미국이 빨리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미국 물가가 그렇게 빨리 잡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나 물가가 좀 더 느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다른 나라 해외 경제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23년에 이제 그 세계 경제는 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23년 세계 경제는 그 전해인 22년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아마 정점이 22년 2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게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23년 2분기에 5.3% 뭐 그래서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5.5%, 유럽이 뭐 4.5% 정도 되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요국 금리 그 추이 보시면 뭐 금리 금리 올리니까 계속 올라갔죠. 이게 그 장기 국채 금리인데 뭐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아마 작년 올해 헷갈리네. 작년이 23년입니다. 올해가 24년이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조금씩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뭐 아시겠지만 뭐 계속 오르다가 또 전쟁도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이게 그런 요인들로 계속 오르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별로여가지고 이 하락세로 전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IMF는 그 지난 10월에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올해 24년 성장률에 대해서 23년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낮게 0.1%포인트 낮은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이제 뭐 그 팬데믹이 아직도 좀 장기적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쟁 같은 그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긴축적 통화 정책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국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그렇게 빨리 피봇으로 돌아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아마 한 7월 2분기 넘어서 그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이 뭐 계속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소비 여력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23년보다는, 그러니까 23년에 2.1%였는데 그거보다는 줄어든 1.5%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유로 지역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로 지역은 특히 그 독일이 23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24년에도 성장이 좀 부진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올해 한 4.2% 정도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써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인플레이션이 왜 왔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총공 곡선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좌측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은 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상태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다 보니까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 말부터 이게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의 그 분기별로 명목 GDP 성장률하고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금리를 낮추면서 이게 좀 떨어지면 그게 결국은 미국의 경기 둔화하고 같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4년에 결국은 그간 금리 인상하고 이런 긴축 정책 했던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미국 경제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통화 정책이 언제 이제 피봇 그 전환, 기조 전환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하고 시장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5.5 기준금리가 5.5%인데 연준은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0.25씩 3번 그렇게 하면은 올해 말에 한 4.7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장은 이거보다는 더 갈 거다, 6번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이제 점점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12월 물가 이것도 나왔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여기 10월, 12월, 10월에서 12월까지 그 CPI 보면은 이게 미국 CPI인데요. 그래서 10월에 3.2, 11월에 3.1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밑으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12월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또 미국의 지금 고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연준이 좀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IB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 3분기 정도, 2분기, 3분기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는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거냐, 주식시장에서 이런 데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경제에 좀 부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데,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게 가계부채뿐 아니라 지금 부동산 PF니 기업 신용이니 이런 게 전부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불안한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부실도 날 거 같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이 아마 금리를 내리면은 같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그 시기는 좀 뒤로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금리가 내려가면 그게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전망하려면 유가에 대한 전제도 필요한데, 이거는 23년하고 유사하게 $80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지금
이 경제 전망을 한 건데요. 경제 전망이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 23년에 대한 것도 전망을 해야 되고요. 아직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3년이 1.3%로 전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년 올해는 2.1%. 그래서 작년보다는 높아지지만 그게 뭐 극적으로 점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년에 2.6%였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상태고 작년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생각하면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완만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22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따른 그 거리두기가 좀 없어지면서 그걸 펜트업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좀 위축됐다가 확 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4.1% 좋았는데 이게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23년에 2.1, 24년에 2.0 이게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는. 근데 이제 수출하고 설비 투자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글로벌 교역이 좋아질 거란 예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많이 좌우되는데 반도체가 작년에 안 좋았다가 23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업황 회복 이런 걸로 설비 투자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건설 투자입니다. 그 건설 투자가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지금 되게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요. 주택 시장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에 관련된 그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주 실적이라든지 또 허가, 착공 같은 건설 관련 주요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건설 투자는 상당 기간 앞으로 부진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건설 투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그래도 플러스 2.5%였는데 올해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표들을 간단히 이거는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 2.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제 경기 회복이 잘 안 되고 여기 경기 회복이 잘 안 되고 아직도 고금리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그 에너지가 등 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이런 거가 있어서 아직은 소비자 물가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물가 목표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도 약간 하락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말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면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작년보다는 낮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초에 좀 모르겠습니다. 주시장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수그러들고 이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평균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했는데 올해 이제 2.9% 또 세계 교역도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좀 완만하게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그 역사적 평균치, 그러니까 여기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이 한 3.8% 정도라서 이거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뭐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고금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좀 제약되고 이런 게 있어서 리스크 요인은 좀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만하게 성장할 거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이 우리 경제가 기대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수요, 반도체가 좀 작년 말부터 회복되면서 거기에 의존해서 좀 많이 좋아질 거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좋아질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거에 기대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거가 이제 소비를 제한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건설 관련 그 선행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의 부진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건설 이쪽이 그 건설 자체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주택 그 매수 여력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그거와 파급되는 게 여러 가지 뭐 그 내구재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소비 쪽에서 좀 부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 정도에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전망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금융, 그러니까 부동산 PF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하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져온 그래프들인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동산 그쪽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그거가 어떻게 전체 기업 신용에서 한번 그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그 기업 신용인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 PF가 이제 기업 신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갑자기 쭉 늘어나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이쪽 그래프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 기업 대출.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23년 요때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명목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이 23년 2, 4분기 말로 124%,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그게 어느 업종에 많이 늘어났나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부동산하고 건설 쪽입니다. 요 도소매 요거는 그 자영업자들 어려워져가지고 정부가 그 대출을 거기 많이 해준 그거로 인해서 좀 늘어난 건데, 그거 이외에는 부동산하고 건설 쪽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 기업 신용이 기업 대출 증가, 이게 부동산에 뭐 175조 원, 건설에 44조 원에서 전체 늘어난 거에 38.8%가 이쪽에 늘어났고, 특히 이 부동산 건설 이쪽의 그 대출 중에 비은행권 대출이 2019년 말 대비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PF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 기업 대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네, 기업 대출 중에 부동산하고 건설 쪽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것도 특히 비은행 쪽.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PF 보시면 뭐 22년까지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2년 말 이후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그 비율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 9월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전체 금융업권 여기 지금 이 문제가 항상 이게 새마을금고가 금융회사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통제하는 그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이런 거 할 때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 새마을금고는 제외하고 전체 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3조 원. 그래서 22년까지는 크게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늘어나는 게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브릿지론이 리스크가 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부동산 PF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그게 이제 부동산 PF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동산 PF가 이게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고 리스크가 크고 이런 이유가 이 부동산 PF를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할까 이런 시행사가 사실은 돈을 너무 조금 갖고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걸 분양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땅 살 돈도 없거든요. 이 PF 시행사가 땅 계약금 정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계약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의 일부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어떤 거는 계약하겠다고 약정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땅에 대해서 뭔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금융에서 대출받는 그게 이제 브릿지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브릿지론을 해준 금융회사들은 거기 이제 본 PF가 그러니까 건설을 짓기로 시공사 선정하고 건물을 짓기로 해가지고 이제 본 PF에서 대출 본 PF의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주면 그걸로 이제 그 브릿지론을 갚는 거라서 이게 중간에 허가가 안 난다든지 본 PF가 안 된다든지 한데 여러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브릿지론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저축은행, 이 브릿지론 비중이 큰 데들이 이제 저축은행, 또 캐피탈, 증권사, 이런 데들이 그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장의 규모를 보면은 은행, 보험 같은 데는 대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비은행권은 주로 이제 중소형 사업장, 그래서 비은행권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태고 또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축은행이 굉장히 높고 캐피탈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전사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9월에 4~5%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정부가 이제 조금 개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PF 정상화 펀드라는 걸 2.2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뭔가 좀 부실 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 정상화한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해서 그 사업성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데는 돈을 넣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사업성이 안 좋은 데는 아예 그냥 망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상화 펀드를 넣는 곳은 그 시행사를 아마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전문 PF 운용사가 그 시행사를 대체해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제가 시장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2.2조 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PF 부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끌어안고 전부 다 정상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안 되는 건 전부 지금 태형같이 이제 좀 터뜨려야 되는데 아마 총선 전에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마 이게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PF 사업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시행사가 자금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돈을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너무 그 대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만 뭐가 틀어져도 이게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그 부동산 개발할 때 이 자금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브릿지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 PF 가도 그 건설 자금이나 이런 걸 전부 뭐 분양 대금 가지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PF 관련해서 요약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금고, 여기 부동산 PF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는 사실 아시겠지만 동네에 조그만 마을금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기가 기업대출을 원래 잘 안 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저축은행 여전사 이쪽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PF 대출 규모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상화 펀드 넣어가지고 뭐 이제 성공 가능성 있는 사업장은 살리고 나머지는 뭐 죽이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펀드 규모가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시행사 자금력 부족 문제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이거를 시장에서 민간이 하는 걸 뭐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겠냐 하면은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들어가는 요건 같은 거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아마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시해서 이 시행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PF 대출이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지만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정도는 아니다. 여기 맨날 하는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많이 늘어나긴 했고요. 작년에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했을 때 요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금융회사들이 만든 50년 만기 주담대 요게 나와가지고 크게 늘어났다가 감독 당국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뚫어둔데, 이게 23년 8월까지 보면 8.3조 원 늘어나서 이게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정부가 또 좀 늘린 거,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42조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대출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계부채 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부처들이 뭔가 선심성 정책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거 하는데, 이건 DSR 규제도 미적용이고 27조 원 규모,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대출 증가랑 봐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전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 이거 하려면 지금 DSR이라는 게 이제 그 소득에 비해서 이제 대출을 좀 해주자는 건데, 이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DSR 적용 대상 대출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DSR에서 빠지고요. 또 그 정부 정책 관련 대출들 이런 것도 DSR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DSR 적용되는 그 대출 비중을 조금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도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특히 문제가 이 이자 지급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평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1 미만,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이 비중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은 많이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금융 산업별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성장세는 둔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출을 보면 대출 수요는 여전히 지금 이미 그 가계부채나 뭐 기업 대출이나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이라서 더 늘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수요가 그렇고 대출 공급도 지금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측면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은행의 성장세는 좀 둔화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돼서 금리가 떨어지면 순이자 마진은 줄어드는 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은행들 보면 이자로 수익을 내는 이자부 자산이 이자를 지출해주는 이자부 부채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수이자 마진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면 마진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올해는 금리가 좀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수이자 마진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이게 연체율인데 요 빨간 게 이제 연체율인데 연체율 계속 떨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은행. 근데 요게 작년 하반기 요때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그래서 요게 좀 리스크가 있다. 국내 은행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대손 비용은 올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은 떨어지고 대손 비용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은 작년보다는 좀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은행권을 달궜던 이슈가 이거 이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를 해서 은행 산업에 뭔가 경쟁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그래서 은행 산업의 이제 경쟁이 하여튼 어찌됐든 강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 경영이 좀 타이트해지겠죠. 특히 이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슈도 있었고 여기 이제 대구은행에서도 임원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얘기를 이거 좀 들어봤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돼 가지고 제일 먼저 좋아진다고 보는 게 이제 조달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아니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 은행의 어떤 그 자체가 뭐 변하는 게 아닌데 조달금리가 왜 떨어지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투자자들이 그걸 그룹핑을 해서 금리를 뭐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중은행 그룹, 지방은행 그룹 해가지고 지방은행 그룹에 약간 그 안 좋게 보는 그 시중은행 그룹으로 들어가면 금리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중은행으로 바뀌면 뭐 수도권이나 이런데 좀 공격적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낮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대구은행이 요거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시겠죠. 하고 나면은 아마 다른 지방은행으로 해봐야 지금 JB하고 BNK 두 개거든요. 두 개 지주가 이제 지방은행 두 개씩 매달고 있는데 다른 지방은행들도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중은행 전환인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지방은행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특화 전문은행에 스몰 라이센스 주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검토를 계속해서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 TF를 계속 해가지고 뭔가 정책 과제들을 냈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 다가 은행 산업의 경쟁을 지금보다는 훨씬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은행들의 경영은 조금씩 어렵다는 게 이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건전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율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마 이게 금년에도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보시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은행들이 좀 유의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해서 기업 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래가지고 요 갭을 여기다 그려봤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삐쭉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기업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다. 이것이 뭔가 좀 금융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은 지금 정부에서 좀 억제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인구학적으로도 이게 가계대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행들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요쪽에 그 앞으로 비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우리나라 은행들이 맨날 욕먹고 하는 게 결국은 너무 내수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산업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하고 결국은 요 작은 시장에서 너무 경쟁하고 이런 거에서 시장의 파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은행들이 계속 내수만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수익을 잘 내왔기 때문에 좀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절실함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좀 이런 전략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호금융 요거는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 상호금융이 글쎄요 일반인 잘 모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총자산이 1,008조 원. 그래서 이게 은행, 보험 다음으로 금융업권 중에서 제일 큰 업권입니다. 상호금융이. 그러니까 이게 신협, 농수, 축협 이런 것들인데 저축은행은 우리 맨날 얘기 많이 하고 부실이다 문제 많다 해서 굉장히 그 포커싱 많이 하는데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134조 원 정도. 상호금융의 거의 10분의 1.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상호금융 쪽이 더 중요하고 더 규모가 큰 데인데 우리는 저축은행만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호금융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호금융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한데 중에 이 새마을금고가 항상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보시면 총자산이 290조. 이게 또 엄청 크죠. 저축은행 전체보다도 2배도 넘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이거가 뭔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금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업 신용 평가하고 해서 기업 대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업 대출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 말에 비해서 23년 6월에 110, 그러니까 1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감독 권한을 이게 아직도 이제 행안부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관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금융위를 이관을 해가지고 금감원이 이걸 감독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전부 다 이게 다 나가서 감독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이거 그 개수도 너무 많고 너무 작은 데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이게 이 금융위 규정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감독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우리가 좀 여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서민금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일단 너무 개수가 많아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품 구성, 종류가 너무 많아서 수요자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사전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이래서 요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